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그 사전 제작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했겠지만 중재의 개괄적인 절차, 특히 그 중재 절차는 모든 중재 절차가 그렇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주면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입니다. 뭐 ICC 중재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가 조금 다른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큰 틀에서 다른 건 아닌데 뭐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기준을 우리가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까지 갈 건 아니고 한국의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뭐 살펴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규칙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볼 내용은 그 개괄적인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살펴보는 절차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게 될 거는 이제 중재 합의인데, 중재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재 합의가 없다고 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 중재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재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재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중재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 합의가 잘못되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자체에 당위성이 떨어져서 중재 절차가 취소되거나 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재 합의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중재 합의는 기본적으로 뭐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게 뭐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살펴보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50대 50은 없어요. 50대 50은 뭐 잘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그 어떤 기책 사유나 그 어떤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재로 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쟁이 터졌어. 분쟁이 터진 상태에서 명백하게 피해자, 즉 다시 말하면 사건을 재판으로 가지고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100%는 아니겠지.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니까. 근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으로 갔을 때.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중재 합의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잖아. 게임의 룰이란 건 게임을 하기 전에 정해야 되는 거지 게임 하면서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거는 약간 그거지. 이제 멱살 잡고 싸울 일만 남았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잖아. 여러분들 친구 간에 고스톱을 할 때도 이게 흔들면 몇 점인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해야지. 하다가 흔들고 그러면 이제 이제 그거 되는 거지. 이제 밑장 빼기냐 하면서 이제 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 합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중재 합의와 중재 조항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법, 여기 중재법은 한국의 중재법이고요. 한국의 중재법 제3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 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침해, 요걸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 간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제3자의 불법이라든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하고 비슷합니다. 운시트랄 모델법도 대충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비슷한 이유는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뭐를? 운시트랄 모델법을 한국중재법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조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조항은 기본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서 보통 계약서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아니면 중재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을 중재조항이라고 하는데 중재조항의 사전적 정의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중재로 의한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 그런 합의, 그런 계약이 삽입되어 있는 조항을 중재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중재 합의를 이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 형태로 나타내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서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부탁 계약이나 중재 조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재 부탁 계약이란 게 쉽게 말해서 이미 발생해서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로 하기 위해서 사후에 합의하는 것을 이제 중재 부탁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실무적으로 일어나기가 여의치 않다. 절대 안 된다 말은 안 쓸게요. 쉽지 않다. 정도로 얘기를 해둘게요. 자, 중재 조항은 말 그대로 계약서나 이런 곳에 사전에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나 아니면 무역 계약 이행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으로서 보통 무역 계약서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서면화된 서식 뭐 이런 데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재 합의의 당사자 당연히 이게 누구와 누구의 분쟁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반대편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럼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죠. 왜? 그건 제3자니까, 관찰자니까,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에 따라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중재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사자 적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사자는 이 중재의 대상자가 맞냐? 적격 여부는 여러분들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통 이 당사자 적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적격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 적격을 얘기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사자는 보통 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말해요. 개인. 근데 국가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예, 이슈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사 중재에서는 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재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의 법원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잘못한 일을 일본 정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 아니면 반대로 일본 정부가 잘못한 일을 한국 정부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법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워싱턴 협약에 따른 투자 분쟁 있죠. 워싱턴 협약에 따른 거는 그거는 국가와 투자회사 간의 어떤 중재로 진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합의의 대상. 당연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법적 법률 관계가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도 예전에도 몇 번 설명했던 것처럼 사법 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지. 사인과 사인 간의 사법 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지 공법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설명하면 내가 세금을 내고
세금이 가도해서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고, 그러면 그 청구를 하는 건 국가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과 개인 간의 어떤 법률적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 회사와 회사, 법인과 법인, 이렇게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걸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관계가 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 거지, 공법 관계가 법률의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중재로 할 수가 없고, 뭐 행정 재판도 중재로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재 합의의 효력, 적극적 효력이 있고 소극적 효력이 있어요. 이 소극적 효력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고, 이 적극적 효력은 이 중재를 통해서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절차를 개시시키고 중재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에 따른 판정이 내려지고 중재 판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단계이고요. 자,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재 판정부 내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가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중재법에서는 이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법원에 촉탁,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부탁이에요, 부탁. 그래서 법원에 부탁을 해서 증거조사나 협조 요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인 소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도 부르죠. 중재판정부가 증인도 부르는데, 중재 심리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은 법원이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강제성은 없어요, 사실.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이거를 좀 강하게 제약을 하고 있는데, 한국법은 실질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뭐 국회 국정조사에서 뭐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진 않아, 이 중재의 증인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강제로 출석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좀 당사자들이나 쉽게 말하면 중재인이 협조를 구하는 형태가 될 거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증인을 부른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부르겠죠. 뭐 보통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청인 측이 증인을 부르면 피신청인 측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반대 신문도 하고 반대 그것도 하고 하는데, 보통 자기가 이 중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리한 증언,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보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불러서 오면 아무래도 자기를 부른 신청인이 됐든 피신청인이 됐든 자기를 부른 사람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측,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증인이다라고 하면 피신청인 측에다가도 이 증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단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법원에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것이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승인과 집행이란 말이 있어요. 그 승인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승인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많이 써요?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관리자가 승인해 주죠. 오케이, 알았다, 이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실제로 승인 중에 이거 인이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할 때 그 한자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 그 다음에 집행은 뭐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뭔가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집행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승인과 집행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중재 판정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판정 예시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승소한 걸로 된다 되어 있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 배상하라 되어 있고, 중재 비용은 누가 부담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법원이 승인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누가 맞다, 너 틀렸다, 이 부분을 승인을 해주고, 집행해줘야 되는 건 뭐야? 밑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라는 거야. 근데 안 하고 배 째고 있으면, 법원이 강제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꼭 법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 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해주는 거.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대. 와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소극적 효력.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효력. 배제하는 효력. 자, 이게 이제 소극적 효력인데,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직소금지의 효력. 이거 말이 어려워. 무역 실무는 다 좋은데, 말이 어려워. 이 말 뭘까? 직소금지. 여기서 소는 소송을 뜻해요. 여기서 직은 직접을 말해. 그럼 무슨 얘기야?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송 걸면 안 돼.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해놓고 소송을 걸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을 못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국제협약 모든 이 중재와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중재 합의를 했다? 문제를 중재로서 풀기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송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렇게 중재 합의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삐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법원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이런 거잖아. 둘이가 중재 합의를 해서 문제를 중재로 풀기로 했는데 실제로 분쟁이 터졌어. 그러면 중재로 가야 되잖아. 근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제기하는 건 자유야.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이거는 법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중재로 해결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법원의 판단과 판결이 그거야. 자기들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세요. 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네, 그래서 소송 절차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소항변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말이 어려워서 한자어도 적어놨어요. 당연히 여기 소는 또 소송할 때 그 소자입니다. 여기 근데 앞에 방자가 있잖아. 이 방자를 어떨 때 쓰냐면 방어하다 할 때, 공격 방어할 때 방자거든. 이 방자가.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누구 하나가 중재 합의를 했어. 근데 한 사람이 몰라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반대쪽이 있을 거 아니야. 반대쪽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쟤하고 분쟁이 터져가지고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상대방이 갑자기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렸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는 중재 합의가 있어서 중재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방소항변이에요. 말이 어렵죠? 네, 말이 어려워요. 네. 직소금지의 뜻과 방소항변의 뜻이 그렇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볼게요.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었다. 너와 나 사이에 중재 합의 있거든?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중재로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중재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중재 합의가 효력을 상실했을 때는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역협약의 제2조 3항에 보면 중재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그 유역협약 체약국의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재로 해결하도록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소송을 딱 받았는데 법원이 중재 합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근데 중재 합의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중재로 가라라고 빠꾸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재법상 방소항변은 분쟁의 본안에 대한 최초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법률 용어예요. 여기 보면 분쟁의 본안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소송에서 소송도 시작될 때 바로 그 핵심 절차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한 그 어떤 판결이나 심리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소송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적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재로 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을 말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정장치를 두 개를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소송을 걸었을 때 유역협약의 내용이 있잖아. 그 최약국 법원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안전장치로는 뭔가 불안해. 그래서 한국중재법에 뭐라고 해놨냐면 혹시 법원이 잘 모를 수 있으니 그 소송 제기한 사람 말고 반대쪽이 법원에다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중재 합의 있었습니다를 얘기하라고 해놓은 거야. 중재법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원이 알아서 너네 사이에 중재 합의 있었으니까 법원에 오지 말고 대한상사중재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알아서 방소항변을 할 수도 있게 중재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니 법원의 판사님들이 알아서 중재 합의 있는지 알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판사님들 하루에 수십 건의 재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판결문 읽고 증거자료 조사하고 해요. 바빠. 까먹을 수 있어. 최근에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대법원의 그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관련된 그 케이스가 최근에 작년 연말에 제가 논문도 썼어요. 그거 관련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제 논문이 있어요. 12월 달에 나온 논문이 있어. 그 내가 심심해가지고 그 20페이지의 내용의 논문인데 표 하나 안 넣고 그림 하나 안 넣고 20페이지를 순수하게 텍스트로 채운 논문이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나도 약간 그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순한 사람이 아니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객기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 모든 요즘에 논문 같은 거 여러분들 논문 찾아볼 일 있으면 논문에 꼭 표 같은 거 들어가고 그림 들어가고 막 화려하게 막 해놓거든요. 왠지 모르게 나는 순수하게 20페이지를 텍스트로 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친 척하고 20페이지를 텍스트로 채웠다?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도 그 사례가 나오는데 네덜란드하고 한국 사람이 무역 거래를 했어요. 방금 한 30분 전에 네덜란드 한국이 CISG 가입국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무역하면 CISG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적용 안 한 채로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CISG를 적용 안 하고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보고 야 이거 왜 CISG 적용 안 하니? 이렇게 됐어. 판사님도 잘 몰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중재 합의에 관련된 부분도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방소항변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소항변이라는 거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 자, 근데 상대방이 방소항변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해. 예, 그래서 방소항변을 안 하면 중재할 권리를 포기한 걸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소항변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중재로 가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매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로 돌려보내든 아니면 방소항변을 하든 만약에 이 중재 합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 이때는 법원이 소송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 남겨진 문제는 이게 되죠. 얘가 중재 합의를 해놓고 소송을 하러 왔는데
이 중재 합의 자체가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법원이. 그렇게 해서 그 중재 합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중재 합의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원이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중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청하는 원고나 피고, 그러니까 그 원고가 속이거나 숨기거나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 자기가 알아서 미리 다 판단을 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서는 중재 합의가 있었다? 뭐 전지적 시점도 아니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한국 대법, 요 세 번째 줄에 봐봐요. 한국 대법원 판례인데 중재 계약 항변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수 항변을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얘가 중재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영역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에서 방소 항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유효한 중재 합의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 중재 판정부로 그러니까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것이고 중재 합의의 유효성, 그러니까 중재가 무효이거나 중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중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기 11번 슬라이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재 합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중재 합의 내용에 어떤 모순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 합의의 어떤 효력을 그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구가 불확실하다든지 아니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있는 중재 합의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그 중재 합의의 내용이나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중재법이나 중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는 중재 합의다 내지는 잘못된 중재 합의다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 12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거는 일종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중재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협회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첫 번째 그 국제중재협회 규칙에 따라 중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중재의 규칙을 적어 놓긴 했는데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할지가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의하면 ICC 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미국의 AAA 가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재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이게 유효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 인정이 됐는데 국제성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인지 합의를 할 수 있냐는 거야. 어렵죠.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네, 이런 거 제대로 된 중재합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간 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고 뭐 임의 중재나 뭐 상설 뭐 기간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구 있죠. 첫 번째 경우에는 어디에서 할 건지와 두 번째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이 어딘가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사후에. 네, 그러면 이거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뭔 큰일이 있었나 봐. 그죠? 학부장님 전화 오는데, 뭔 일이 있었나 봐. 나가서, 수업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재미난 일이 있었겠죠? 얼마나 재밌었을지. 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중재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 all dispute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자, 중재로서 해결하는데,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데, 중재 기간도 없고요. 중재 장소도 없고요. 어떤 규칙에 하라는 중거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이거는 정말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나는 깝깝해. 자, 중재 합의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분쟁이 터졌어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아니, 신청인도 있을 수가 없지. 어느 중재 기관에다 신청할 거야? 중재 기간이 안 정해졌잖아.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저 중재 기간, 중재 장소, 중거법 다시 합의해야 돼. 분쟁은 터졌죠. 제가 여기 오늘 수업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미리 사전에 중재 합의를 해놔야 문제가 없지, 사건 터지고 나서 중재 합의하면 안 된다, 어렵다 했던 게 뭐예요?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중재 합의나 중재 장소나 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의 분쟁에 대해서 결정되거나 합의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재기간 어떻게 할 거야? 중재장소 어떻게 할 거야? 중거법 어떻게 할 거야? 중거법이란 게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법과 분쟁의 실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실체법이 있거든? 그걸로 뭘로 할지에 따라서, 한국법으로 할래, 미국법으로 할래, 일본법으로 할래, 중국법으로 할래에 따라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유불리가 바뀌는데 합의가 되겠어요? 사건 터지고 나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중재 합의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칩시다. 이거조차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 터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소송으로 가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말도 안 되게 애매하게 중재 합의를 해놓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중재 합의가 있잖아. 근데 애매해. 법원에 들고 가. 야, 중재 합의가 있는데?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 법원에서.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기간, 중재장소, 중거법을 정해야 되잖아.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중재기간, 중재장소, 중거법이 합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재기간, 중재장소, 중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분쟁 끝에 중재기간, 중재장소, 중거법을 정했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실제로 그 중재기관에 가서 원래의 분쟁을 하기 위한 또 절차를 해결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분쟁 해결이 미궁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국제상공회의소가 ICC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하고 ICC는 다른 별도의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에서 뭐 쳐? 무형영어 검증시험 치지. 상공회의소는 저기 남대문이라 하면 안 돼. 숭례문 앞에 있어요. 서울에. 그 기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인된 중재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공회의소는 중재를 안 해. 근데 이 상공회의소의 국제적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ICC는 ICC의 그 중재기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ICC 중재규칙이라고 할 때 그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규칙이에요. 그 절차와 규정이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하고 조금 달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으로 치면 내가
도탈을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으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게임의 룰을 딴 걸 정한 거야. 이거는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는 중재로도 분쟁 해결이 안 되고 소송으로도 분쟁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말로 분쟁 해결이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돼,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 임시중재를 합의한 경우. 우리가 앞에서 임시중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각 국가마다 공인된 상설된 중재기관을 활용을 하는 게 이미 거기는 세팅이 되어 있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베테랑들이 있고 중재와 관련된 중재인 명부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갑자기 뭐 임시로 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이 그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것도 이제 골 때리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all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게 뭐예요?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영문 이름이에요. KCAB. 그런 다음에 and 또는 or와 한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일본의 상사중재협회예요. 선택할 수 있어. 대한상사중재원 갈래? 일본 상사중재협회로 갈래? 만약에 여기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라고 칩시다. 한국 사람은 대한상사중재원 가고 싶겠죠. 일본 사람은 일본 중재협회로 가고 싶겠죠. 합의되겠어요? 안 되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야. 분쟁 해결 안 돼. 자, 그 다음에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 All disputes shall be settled in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Korea Civil Court. 이게 한국의 민사법원이에요. 그럼 뭐야?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중재로 해결도 할 수 있고 민사법원 가서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중재로 할 거야? 소송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유불리가 다르겠죠? 소송으로 할지 중재로 할지. 이거 중에 선택이 될까? 분쟁 터지고 나서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밑에 거는 또 생각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면,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ll disputes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한 다음에, if, 만약에, dispute가 cannot settle이 뭐야? 분쟁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문제를 코리아 시빌 코트 가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중재를 하겠다는 건지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중재를 했다가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애매하죠. 이거 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틀린 표현.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적인 합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다니까. 중재로 이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중재로 해결을 하려고 중재기관을 찾아갔는데 자기네 중재기관이 선택이 안 돼 있거나 자기네들 중재규칙이 선택이 안 돼 있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거나 해가지고 중재기관이 그 중재를 진행을 못하고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중재 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그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중재 합의 내용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로 기결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은 정말 요원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을 2명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인은 제가 앞에서 지난주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신속 절차의 경우에 1명.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1인 또는 3인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 홀수로 할까? 왜 홀수로 해? 예. 그죠? 소수 의견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거야. 다수의 의견을. 2대 1이 되는 거지.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근데 둘이면, 혹은 짝수면, 2, 4, 6, 8. 그래서 4명, 2명이다 치면 2명이 생각이 달라. 어떡할 거야? 가위바위보 할까?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재인은 짝수 안 둡니다. 1명 아니면 3명이에요. 5명,
둘 수는 있는데 중재인을 5명을 두면 그 5명한테 중재인 수당을 다 줘야 되잖아. 뭐 미쳤다고 그래. 뭐 돈이 남아돌아? 보통 그래서 3명이에요. 3명 아니면 1명. 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중재법 11조에 중재인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없으면 3명입니다. 기본 세팅 자체가 3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중재 합의의 유효성 이랬습니다. 이거 앞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보통 이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어디에 없지 않냐면 이게 건설공사 계약에는 간혹 이 선택적 중재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널리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무역 거래나 이런 데서는 국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중재 합의는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택적 중재 합의에 보면은 이게 무효한지 유효한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밑에 한국 대법원의 판례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 다 볼 건 아니고 국적이 같은 구매자의 공급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중재 조항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국적이 같다는 거예요. 국적이 같은. 그래서 보통 무역계약은 아니고 무역계약은 기본적으로 국제거래잖아. 그래서 국내 거래 중에 대표적으로 건설공사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적 중재가 되긴 합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무역계약에서는 사실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합의의 분리 독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중재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뭐 제가 밑에 학설 경향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분쟁이고 무슨 다툼이냐면 자, 무역 계약을 합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계약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재 조항을 넣는다라고. 자, 근데 간혹 보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무역 계약이 무효되는 거야. 그러면 무역 계약이 무효됐다는 말은 뭐야?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러한 합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통 여러분들 법에서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취소 행위하고 좀 달라서 처음부터 원래부터 효력이 없던 걸 말해요. 그러면 무역 계약이 무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무역 계약서의 그 내용 전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그 계약서 안에 뭐가 있었냐는 거야. 중재 합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면 같이 중재 합의도 무효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재 합의의 분리 독립이란 거는 전체 무역 계약이 잘못됐다. 전체 무역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뭐는 살려야 돼? 그 안에 있는 중재 합의나 재판 관할이나 중거법 조항은 유효하게 바라봐야 뭘 할 수 있어? 이 계약이 무효로 하게 만든 원인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계약을 다 내리면 그 안에 분쟁 해결과 같은 조항들은 효력을 같이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남겨놔야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효력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재 조항이라든지 중재 합의라는 거는 별도의 분리를 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그 동그라미 보면 중재법 제17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재 합의가 중재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뭐 해제가 되거나 하더라도 중재 조항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재인의 자기 권한 심사 볼게요. 중재 합의
분리 독립성과 함께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중재인이 이 분쟁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재가 시작되고 나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쟁점 사항들이 나옵니다. 신청인은 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피신청인은 뭐 디펜스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해결책, 그것을, 그 분쟁, 그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권한을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정을 중재판정부가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좀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주로 누가 하겠어? 뭔가 불리한 사람이 하겠죠. 저대로 놔두면 중재인들이 뭔가 결정을 할 거고 내가 왠지 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절차적 하자 문제 삼고 이의 신청하고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투고 한다고. 약간의 그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지연하는 전략이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지 않아.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중재법 제17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이와 관련된 중재 합의 존재 여부, 유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크리티컬하게 중재판정부의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나 이런 걸 깨지 못하는 이상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의 신청. 자, 그 다음에 중재 조항의 유효성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유효성 자체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어떤 하자에 있는 중재 합의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거보다 중재 조항이 잘 되고 못 되고보다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당사자 적법이 당사자 적격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중재 가능한 쟁점인 건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합의는. 그래서 뭐 중재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하자에 있는 중재 합의 같은 것들을 안 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중재 가능성. 그래서 뭐 중재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중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 제작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조편성해서 LM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네.